약속된 아침 7시. 낡은 반지하에 홀로 사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불쌍한 노인네. 며느리는 나를 하녀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녀가 나를 향해 내뱉던 그 목소리, 그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내 귓가에 선명합니다. 며느리 수민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서라도 저한테 저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라고 하세요. 저희 집에 혹시라도 누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것들처럼 말이죠. 아래 것들. 내 아들 녀석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 단어를 그녀는 내 심장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 여자를 며느리로 둘 수 없다는 것을. 6개월 전 아들이 결혼 후 처음으로 내게 이 집을 얻어줬습니다. 반지하 셋집. 아들은 어머니,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라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방어선이 아니라 며느리가 나를 가두기 위해 허락한 영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도 수민이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이 좁은 방에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눅눅한 반지하 냄새 대신 값비싼 향수 냄새와 날카로운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내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거실 중앙에 선 채 지시를 내립니다. 나유, 어머니. 이 집은 올 때마다 이 냄새가 정말 사람 잡네요. 청소는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드레스 좀 다려주세요. 제일 비싼 거예요. 혹시라도 태우시면. 아시죠? 그녀는 내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썼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명품 가방을 툭 소파에 던지는 모습은 마치 사냥꾼이 잡은 먹잇감을 처리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괜찮아. 정연이가 행복하다면 이 정도 수모는 참아낼 수 있어. 다림질을 하는 내내 나는 땀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드레스는 섬세하고 까다로운 실크 소재였습니다. 나는 평생 손가락 끝에 감촉만으로 천의 짜임과 무게를 읽어내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 드레스는 그녀가 말한 것처럼 제일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영심을 채우기에 적당한 수준이었죠. 다림질이 끝나자 며느리는 드레스를 받아 들고는 다시 한번 방을 훑어봤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청소를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바닥 먼지 좀 보세요. 제가 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먼지가 아주 잘 보여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쓱 훑더니 그 더러워진 손가락을 닦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 협탁 위에 놓인 낡은 나무함에 꽂혔습니다. 그 함 속에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그룹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떠날 때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물려주신 물건. 오래된 명주 손수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졌지만 그것은 최고급 상하의 명주로 짜여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내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며느리 수민 어머, 이게 뭐예요? 이 낡은 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유물이에요? 며느리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함을 열고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내 온몸의 감각이 며느리의 다음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그 명주 손수건을 펼쳐들고는 자신이 방금 바닥을 훑은 더러워진 손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위에 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마치 행주를 사용하듯. 며느리 수민 아유, 이제 좀 깨끗하네. 어머니, 이런 건 그냥 버리세요.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냥 걸레로 쓰기에도 아깝네요. 그리고는 그 더럽혀진 손수건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내 아내 태경 그룹 총수가 경노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기의 냄새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반지하의 눅눅함 대신 차가운 쇠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알걸래? 내가 지금 감히 무엇을 더럽혔는지 아느냐? 내가 무시한 것은 이 낡은 천 조각이 아니야. 내가 무시한 건 내 아버지의 유산이고 내 평생의 역사이며 나 자신의 위험이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선을 손수건에 고정한 채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민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내일 오전 7시에 꼭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침밥도 좀 해주시고요. 저 오늘 너무 바빠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내게 명령을 내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반지하에 고요하고 눅진한 어둠이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수건을 품에 안았습니다. 더러워진 부분에서 며느리의 향수 냄새와 바닥의 흙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내 눈에는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회한과 분노가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이 선을 넘었으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내일 7시, 좋아.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너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겠다. 다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닐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명주 손수건을 조심스레 펼쳐 들었습니다. 땀과 흙으로 더러워진 그 부분을 나는 깨끗한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신념을 복원하듯이 말입니다. 나는 이 손수건을 내 아버지께 맹세했던 마지막 증거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 절차는 황 비서의 손에서 고요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지정한 시간에 정확히 그녀의 집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의 복도에서는 값비싼 꽃향기가 났지만 내 코에는 어제 며느리가 바닥에 던졌던 흙 냄새와 향수 냄새의 조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시간 약속은 정확하시네요. 밥은 됐고요. 저 오늘 급하게 챙겨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서류함인데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제 회사로 좀 갖다 주셔야겠어요. 며느리는 회사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남편인 아들 정연이 다니는 태경 그룹 외곽의 IT 회사가 아닙니다. 그녀 아버지 소유의 부실한 하청업체였습니다. 나는 서류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나는 몸을 숨기듯 주방 싱크대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빠, 그거 오늘 안에 못 넘기면 우린 끝장이라고요. 당장 태경 쪽에서 감사 들어온대요. 정연 씨가 다니는 곳 말고 본사 핵심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보안 코드가 필요해요. 나를 깔봐? 그래, 좋다. 나를 깔보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아버지와 내가 일군 이 거대한 제국을 내 부시한 탐욕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내가 오늘 이 서류함 전달하는 틈을 탔어. 그 기밀 문서가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갑자기 주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재빨리 현관으로 향하는 척하며 주방을 나섰습니다. 어휴, 어머니. 거기 서서 뭘 하세요? 빨리 가세요. 지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며느리의 지시를 따르는 가난한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추격하는 포식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서류함을 꽉 쥐었습니다. 서류함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며느리가 태경 그룹의 심장에 꽂으려는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것, 착각이었다. 내가 숨어 사는 동안 내 아들이 가장 위험한 독사에게 물려 있었다. 인내는 끝났다. 나는 며느리의 회사가 아닌 30년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태경그룹 본사에서 500m 떨어진 낡은 건물의 최상층. 그곳에는 나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가 숨어 살고 있습니다. 건물 계단을 오르는 내내 나는 공기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내가 그룹을 은밀히 떠날 때 그룹의 모든 비밀과 나의 은둔을 돕도록 임명했던 황 비서. 그는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흰 머리에 수염이 희끗희끗한 그러나 눈빛만은 예리한 한 노신사가 나를 바라봅니다. 바로 황 비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외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황 비서. 황 비서 목소리가 떨린다 회.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이럴 수가. 그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명령에만 따릅니다. 당신이 수십 년 전 내가 그룹을 떠날 때 내게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회장님의 그림자가 되어 그룹을 지키고 회장님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건넨 서류함을 황 비서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그대로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황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사모님이 회장님 아드님의 아내이신데 감히 태경 그룹의 핵심 기밀을 외부의 부실한 회사에 넘기려 했다니. 지금 이 서류함 안에는 비리가 아닌 태경그룹 본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키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녀는 내가 하녀처럼 운반해 줄 것이라 확신했을 테니까요. 황 비서, 저희가 즉시 이 서류함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녀의 붙인 회사의 모든 비리 자료를 취합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룹 법무팀과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멈추십시오. 모든 움직임은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나의 손으로 가면을 벗길 것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일은 위험합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회장님의 아드님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면 아들, 내 아들.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독사를 내치는 것뿐이다. 아들아, 엄마의 마지막 선택을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황 비서에게 내 모든 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착한 어머니 노릇도 끝났습니다. 그녀는 내 명주 손수건을 더럽히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황 비서, 지금 당장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하십시오. 시기는 내가 정할 것입니다. 황 비서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의 뜻대로 태경그룹의 모든 역량은 이미 회장님께 보고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황 비서는 금고를 열고 낡고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경그룹 임시이사회 소집 요청서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문서. 나는 그 문서를 받아 들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간의 은둔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멸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권한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소집 절차는 황 비서의 손에서 고요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거대한 태경그룹의 심장부에서는 30년 만에 권력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내 발로 다시 반지하 셋집으로 돌아와 가장 허술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나를 호출했을 때 나는 일부러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얼굴에는 피로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더욱 쉽게 무시하고 자신의 비리 계획에 몰두하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드린 서류 잘 전달됐어요. 역시 어머니는 이런 단순 노동은 잘하시네요. 그녀는 내가 그 서류를 열어봤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저 노인네는 내 계획을 영원히 알 수 없다는 오만이 가득했죠. 나는 그 오만을 즐겼습니다. 그래, 더 웃어라. 내가 깔고 앉아있는 이 단순 노동자가 곧 내 발밑에 용단을 걷어낼 것이다. 그때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보자. 나는 며느리 앞에서 일부러 설탕을 쏟았고 반찬을 태웠으며 며느리의 옷에 커피 자국을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연기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경멸로 굳어졌지만 나는 속으로 계획의 승률이 높아짐을 느꼈습니다. 내 손끝은 다리미를 잡고 있었지만 사실은 수십 년 전 그룹 경영권을 쥐었을 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을 때마다 내 귓가에는 반지하의 녹진한 공기 대신 태경그룹 회장실의 건조하고 서늘한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며느리의 집을 나선 날 저녁, 나는 황 비서를 가장 은밀한 장소로 불렀습니다. 내가 묵는 반지하 셋집의 가장 외진 골목길이었습니다. 황 비서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더럽혔던 명주 손수건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손수건은 깨끗하게 세탁되었지만 며느리의 손때가 묻었던 가운데 부분은 아직도 미세하게 주름져 있었습니다. 황 비서, 이 손수건이 더럽혀진 방식 그대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며느리의 계획을 역추적하십시오. 회장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며느리 측이 손수건을 모욕한 것처럼 저희는 그들 일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증거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나는 단순히 비리 증거만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깔봤던 것처럼 그들의 탐욕과 오만을 세상에 드러내어 철저히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며느리 일가에게는 태경그룹 본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키가 절실했습니다. 황 비서는 이들이 그 키를 활용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짜 열쇠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가짜 열쇠를 사용하는 순간을 전 세계가 보는 무대에서 박제해 줄 것이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 정연과의 관계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허술한 연기를 펼칠 때마다
아들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반지하 셋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나를 홀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수민이가 좀 심하죠?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어머니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나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에게 수민이가 심하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며느리에게 최후의 일격을 준비 중이었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숨기는 것이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너 괜찮다, 정연아. 엄마는 괜찮아. 내 아내와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된다. 그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는 연기였음에도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이 복수가 아들의 행복을 깨뜨릴까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나의 모호한 대답에 더 의아해하며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홀로 숨을 골랐습니다. 긴박한 계획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과의 정적인 순간은 내게 숨을 돌릴 여유이자 동시에 회한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배신감을 느낀다 해도 상관없다. 내가 평생 그 독사에게 잡혀 살게 하느니 차라리 엄마의 냉혹함에 상처 입는 편이 낫다. 이제 며느리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조력자를 끌어들일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 며느리 수미는 내가 완벽하게 가난하고 멍청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도 스스럼 없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부실한 하청업체와 관련된 위험한 계획을 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전에 없던 잔뜩 날이 선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곧 사냥에 성공할 맹수처럼 말입니다. 나는 매일 그녀가 내뱉는 단어들, 기밀 유출, 장부 조작, 임시 주총 같은 단어들을 조용히 꿰맞추며 황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수상한 남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훤칠한 외모의 정장이 아닌 허름한 차림,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며느리 아버지 회사 사람이라기엔 너무 전문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조력자. 드디어 내가 내 무덤을 파기 위해 사람을 쓰는구나.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며느리는 그 남자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30년간 경영 위기마다 수많은 사람의 표정과 대화 이면의 진실을 읽어내는 훈련을 해왔다는 것을. 나는 안방 문 앞에 선 채 그들의 이중적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서버 접근 코드는 스문의 시간 내에 만료됩니다. 실패하면 전부 끝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요. 내 지분은 최소 30%가 확보돼야 해. 30% 지분. 그녀의 욕망은 단순한 생활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경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회사, 아니 나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 복수의 칼날을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정연이 퇴근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와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정적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나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의심과 괴로움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 앞에서 일부러 반찬을 흘리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수민 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가 저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미세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가난한 연기를 눈치채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린 걸까요? 아들아, 내 눈에는 내가 이 상황의 원인으로 보이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거대한 진실을 말할 수 없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내가 내 복수에 휘말릴까봐 더욱 두렵다. 아들은 내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보다 나에게 해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민 씨가 자꾸 어머니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믿을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해 주세요. 그의 질문은 내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진실. 내가 태경 그룹의 총수라는 진실, 그리고 며느리가 그룹을 노리는 독사라는 진실. 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의 따뜻한 감촉이 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정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전부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내 대답은 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 깊은 실망감만 남겼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무언가 큰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현관을 나설 때 그의 뒷모습은 배신감을 느낀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의 아픔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회장 자리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아들에게 전가될까봐 두려워 며느리의 모욕을 참아왔던 숨겨진 회한을. 나는 홀로 남아 명주 손수건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을 잃더라도 이 복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위기의 전환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나의 허술한 연기에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장된 존경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나를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나에게 결정적인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들 정연이 다니는 IT 회사 본부장실에 들어가 특정 파일을 삭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단순한 청소부처럼 쉽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치밀한 복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활한 덫이었습니다. 파일을 지우라고? 아니. 내가 지우고 싶은 것은 파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였겠지. 내가 본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사람을 시켜 경고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보안팀이 들이닥쳤고 며느리는 그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에게? 저희 회사 기밀을 훔치려 하세요.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그녀는 마치 내가 정말로 죄를 지은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웅성거림이 내게 쏟아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명예가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 아들 정연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그를 불러둔 것입니다. 아들은 이 상황을 보자마자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허술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 실망,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믿음의 붕괴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수민 씨, 우선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아들은 나를 책임져야 할 사고뭉치 노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며느리의 계획을 막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며느리의 편에 서서 나를 고립시켰습니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 뒷모습은 내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 직전에 이르렀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외면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없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구해야 한다. 며느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나를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몸싸움이 시작되려는 찰나 내 귓가에 작고 은밀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황 비서가 보낸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나는 온몸에 힘을 주어 버티며 며느리 수민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한 시어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그룹 역사와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해 온 총수의 위험이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지 아느냐? 그때 복도 중앙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는 태경그룹 임시이사회 긴급 소집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자들은 총수 일가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연신 속보를 전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총수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옆에서 황 비서와 몇몇 핵심 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둘러싼 보안 팀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물리쳤습니다. 황 비서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회장님 앞에서 그 연극을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에게 회장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태경그룹이 회장님을 기다립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스쳐 지나가며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와 아들을 뒤로하고 나를 기다리는 그룹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흔들 최후의 위기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내가 태경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가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거짓 증거를 몇몇 부실한 직원들의 진술과 함께 공권력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풍기던 값비싼 향수 냄새는 사라지고 쇠창살과 낡은 서류 냄새, 그리고 절망적인 정적만이 나를 감쌌습니다. 수십 년간 겪어본 적 없는 굴욕적이고 비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게 해주마. 바닥까지 추락해야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클 테니까. 황 비서는 밖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썼지만 며느리 측이 준비한 증거는 의외로 교묘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총수임을 알자마자 내가 개인의 욕심으로 그룹 기밀을 빼돌려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 정연이 접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에게 내가 가짜 시어머니 노릇을 하며 그룹의 기밀을 훔치려 했다는 거짓 이야기를 잔인하게 주입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총수였다는 사실보다 나의 거짓 연기와 자신을 향한 기만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민 씨 말이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왜 저에게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수백 개의 칼날로 심장을 찔리는 고통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진실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가 내 복수에 휘말릴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정연아, 지금은 너에게 엄마가 아니라 회장이 되어야 한다. 이 더러운 싸움에 너를 끌어들일 수는 없어. 내가 나를 배신자라 여겨도 좋다. 정연아, 엄마는 내 인생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너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돌아가라. 나의 차가운 대답은 아들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의 외침은 경찰서의 차가운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아들이 등을 돌려 뛰쳐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완벽한 절망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는다는 고통. 내 계획이 실패로 끝나지 않더라도 이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들이 사라지자마자 나는 경찰관에게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태경 그룹 총수로서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황 비서를 지금 당장 이리로 들여보내십시오. 태경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당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공적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잠시 후 황 비서가 취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단 하나의 명령만을 내렸습니다. 나 황 비서에게 며느리의 모든 비리 증거와 함께 그녀와 그녀의 부친이 관여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장을 즉시 접수시키십시오. 그리고 태경 그룹 법무팀을 여기에 보내십시오. 황 비서가 문을 나서는 순간 경찰서 복도에서 수십 개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태경 그룹 법무팀의 변호사들은 차가운 얼굴로 취조실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경 그룹 총수에 대한 모욕과 기밀 탈취, 시도를 저지른 며느리와 그녀의 일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심판자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내 모든 절망은 이제 극도의 통쾌한 복수로 승화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를 벗어나 나는 30년 만에 태경 그룹 본사의 최고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할 때마다 내 몸을 짓누르던 반지하의 녹진함이 사라지고 권력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내 귓가에 맴돌던 아들의 절규는 이제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셔터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황 비서와 임원들이 나를 에워쌌고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총수 오영숙 그 자체였습니다. 주주 총회장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태경그룹의 주요 주주들, 이사진,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에는 며느리 수민과 그녀의 부친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어제 경찰서에서보다 더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아직도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은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희망을 붙잡고 있을 때 나는 내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게 저지른 죄의 대가다. 황 비서는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바로 태경 그룹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 및 총수 지위 확인의 건이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 주주총회의 가장 중앙 자리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내게 가장 모욕적인 말을 던지려 입을 열었습니다. 저 노인네가 감히 그때 황 비서가 며느리의 목소리를 압도하는 단호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 계신 분은 태경 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외동딸이자 그룹의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시며 태경 그룹의 정식 회장이십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며느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부치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채 나를 향해 절망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내게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닌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를 마주한 것입니다. 나는 단상 위에 홀로 서서 며느리와 그녀의 부친을 응시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들, 내 아들의 가정을 이용하고 나의 희생을 모욕했으며 내가 평생 지켜온 이 그룹의 기밀을 훔쳐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황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황 비서, 준비된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며느리 차수민이 공모한 모든 비리 증거,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상세 자료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배포하십시오. 대형 스크린의 며느리 일가의 치명적인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부친은 얼굴을 감싸 쥐고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일가가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명주 손수건을 걸레 취급한 대가다. 내가 무시했던 나의 위험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모욕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과의 결혼으로 이미 충분한 상처를 받았어. 당신의 모든 지분은 즉시 환수될 것이며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태경 그룹 총수로서 내리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보안팀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주주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홀로 남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권선징악의 실현. 통쾌함이 온몸을 감싸야 마땅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시킨 며느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로 인해 아들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깊은 여운을 안고 나는 결말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차수민 일가의 파멸은 뉴스 화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태경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혼란을 딛고 상승세를 탔습니다. 언론은 나의 복귀를 경영 위기를 일소한 전설적인 귀환이라 칭송했습니다. 나는 다시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내 마음은 고요한 폐허와 같았습니다.
새로 마련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꿈꿨던 화려함이었지만 지금은 그 빛들이 모두 차가운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것은 임원들의 보고서 소리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나를 향해 내뱉던 아들의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했고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던 독사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배신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모순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총수가 아닌 엄마로서. 아들아,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엄마의 진심을 오해한 채 평생을 살게 할 수는 없다. 내 마지막 남은 위험은 진실이다. 아들을 만나는 날, 나는 총수의 복장 대신 30년 전 내가 가장 좋아했던 낡은 면 소재의 옷을 입었습니다. 화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나에게 차가운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해답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숨겨왔던 과거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왜 내가 총수 자리를 버리고 숨어 살아야 했는지, 젊은 날 겪었던 정치적 암투의 트라우마 때문에 익명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아들에게 전가될까 두려워 며느리의 모욕을 묵묵히 인내해야 했는지. 나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경찰서에서의 침묵이 그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최후의 방어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장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만을 바랐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나를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의 감촉은 내가 수십 년간 차가운 권력의 세계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순환이었습니다. 아들과의 화해는 내게 새로운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권력의 왕관을 쓸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숨겨진 영웅이었지만 이제 영웅의 역할을 끝내고 나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나는 태경 그룹의 임원진과 주주들에게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가장 신뢰하는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의 운영을 맡기고 아들에게는 경영 참여의 선택권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나는 수많은 서류와 화려한 재산을 뒤로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다시 반지하 셋집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익명성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나는 짐을 꾸렸습니다. 챙긴 것은 단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모든 고통과 모욕,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었던 오래된 명주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더럽혔던 그 주름진 부분이 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손수건은 더 이상 아버지의 유산이나 복수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불을 피우고 그 명주 손수건을 불꽃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손수건은 순식간에 붉은 불꽃에 휩싸여 재가 되었습니다. 타는 냄새는 없었고 마치 모든 회한이 정화되는 듯한 희미한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총수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는 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완벽한 판멸 뒤에 찾아온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위엄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걸어왔던 권력의 길도 희생의 길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